네, 월요일 경제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슈 대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 GM 얼마 전에 이 혈세 한 8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아직도 지금 문제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때가 5월 11일이었거든요. 이제 반년도 안 돼서 경영 정상화 합의 이후에 다시 파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예. 핵심은 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19일에 한국 GM 측이 주주총회를 논란 끝에 열어서 법인 분리안을 이제 가결시켰고 2대 주주인 이제 산업은행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파업을 예고했는데 약간 변수는 생겼어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측과 단체 교섭을 할 것을 권고해서 이제 합법적 파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게 돼 있는데 어쨌든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경영진들은 이게 경영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국감에 등장한 한국인 부사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디자인 센터와 R&D 센터를 나눠서 본사로부터 일감을 더 받아서 내실기하겠다는 건데 이제 노조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간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시쳇말로 쭉정이만 남겨놓고 구조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신뢰의 문제 같아요.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화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건가 이런 걸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아니, 문 닫은 건 한국 GM이 사실 경영진이 문 닫겠다라고 처음에 먼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뢰를 노조에서 먼저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 당시에 경영 정상화 합의를 할 때 3대 합의를 하게 되죠. 3가지 조건에. 그 중에 하나가 10년간 최소한 경영을 한다. 10년 안에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속도나 이런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디자인 센터라든가 R&D 센터 같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이 분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쭉정이만 남겨놓고 핵심만 남겨놓고 쭉정이는 이제 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기능이 남아있으니까, 일부 법인이 남아있으니까. 면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글쎄 그 GM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본사 자체가 결정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GM 측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본사에서 20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GM 대우였는데 우리가 30개 정도 되는 그 글로벌 지사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았어요. 근데 본사에서 연봉이 높은 경영진들 무더기로 내려보내면서 비용을 떠넘기게 했고 그게 이제 한국 철수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비화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GM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고비용 저효율 완성차 업체의 상징처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용을 지사로 떠넘기고 구조조정만 강행하려고 하는 일종의 문화나 관행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먹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들만한데요. 그렇다면 좀 객관적으로 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본사 입장에서 GM 본사 입장에서는 약간 패배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쉐볼레 라인을 철수했고 호주에서 홀딩 라인을 철수하면서 뭘 잘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이제 구조조정 쪽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한국 시장이 생산 기지이자 시장인데 이 두 가지의 매력을 좀 본사가 잃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문에 8천억 넘는 돈을 지금 산업은행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제 주머니에서 8천억 넘게 나가면 아주 확실한 담보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분명히 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끌려만 다니는 거 아닌가 한국 GM에게. 우리도 그 당시 아쉬운 게 있었죠. 왜냐하면은 일자리 문제 때문에 떠나면 어쩌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아까 3대 조건 말씀드렸는데 10년 최소 경영에다가 비토권이라는 걸 그때 확보했어요. 산업은행이 아주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그럼 이번에 디자인 센터와 R&D 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게 결정적 사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아마 한국 GM 측에서 법적 자문도 받은 것 같아요. 로펌으로부터. 왜 그러냐면 그쪽 논리 중에 하나가 전체 재산 가치를 한 7조 조금 넘게 보는데요. 한국 GM을. 그중에 이 두 센터의 재산 가치가 3,500억 정도 되니까 한 4%밖에 안 돼요. 일단 숫자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이렇게 슬쩍
일부 떼내는 거니까 이건 결정적 사안이 아니니까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막고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확보한 비토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게요.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게 반년도 안 돼서 이제 확인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산업은 행동을 뭐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격앙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5개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GM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입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그 주변에서 보면 그 자동차라는 상품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예. 이게는 내구재이지만 소비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싶으시잖아요, 누구나. 예, 그럼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한번 실추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만회가 안 되는데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17년까지 누적 적자가 3조 원에다가 올해도 예상 적자가 1조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대리점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그리고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한 회사만 바라보면서 한 80%가 물건을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거죠. GM뿐만 아니고요. 지금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 현대기아차 아니겠습니까?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 1조 원 미만이니까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 적자 전환 일시됐다가 올해는 뭐 흑자를 볼 것으로 보긴 하는데 미미한 수준일 것 같고 쌍용차도 이제 상반기에 387억 적자를 받고 전반적으로 안 좋죠. 르노, 삼성 빼놓고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수는 한 4% 정도 판매량이 줄었고요. 수출이 9% 정도 줄었어요. 수출이 잘 안 돼요. 특히 중국에서 판매가 완전히 무너진 게 결정타인데요. 2016년에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내리막길을 거죠. 쭉.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해 800만 대 목표로 했는데 지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서 17%가 줄어서 727만 대니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건 사실 해운이나 조선 때문에 일자리 쇼크 생겼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두 산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죠. 우선 제조업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수출의 1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 인력이 39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라 그래서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20만 명.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야에서 계속 더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고용 쇼크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걱정인 거죠. 일각에서는 지금 뭐 수출도 문제고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도 문제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조 문제다. 너무 강성 노조가 있다. 뭐 표현에 따라서는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언론이나 이제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지적도 하고 계신데요. 뭐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시기에 자동차 제조업체 오너와 경영진이 시장 대응과 제품 전략에서 실패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브랜드의 수요가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현대차는 그동안 뭘 했느냐면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 이런 기분으로 계속 양적 목표만 추구하면서 고급 브랜드를 내놓지 못했어요. 뒤늦게 이제 도요타의 렉서스처럼 고급 브랜드를 내놓으려고 제네시스를 내놨습니다만은 세계 시장에 내놓고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매물로 나왔던 고급 브랜드들, 영국의 제규어나 랜드로버, 그다음 이제 볼보 같은 걸 왜 현대가 사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인도와 중국이 사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다면 그 당시 10년 전에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때늦은 한탄이죠. 그 현대의 문제는 고급 브랜드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핵심인 뭐 아주 그 전투적인 노사 관행이라든가 대립적인 노사 문화라든가 강한 노조, 높은 인건비 이런 것들도 원인이겠지만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
그게 지금 불가피하게 2016년 이후에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좀 회생은 불가능한 건지 앞으로 산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은 답이 잘 안 보여요. 운 좋게 이제 수출 여건이 나아지면 아까 수출이 워낙 빠져서 9% 가까이 빠져서 어려워졌다는 말씀드렸으니까 예. 잠깐 반짝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승부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도 매물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고급 브랜드들이. 예. 피아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수해서라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이번 주 미리 읽기에서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읽기인데요. 자영업자 빚으로 빚 갚기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영업자가 특히 타격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DSR이라는 이번 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금융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Debt Service Ratio라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모든 종류의 대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마이너스 대출, 뭐 이런 할부금, 학자금 대출까지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이거에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눕니다. 이게 몇 예. 퍼센트냐?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담이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70%를 넘기면 이건 위험군으로 보는 거죠. 벌어서 원리금 갚는데 빚 이자랑 원금 갚는데 70%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 규제를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하겠다고 하고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보니까 70%가 넘는 분들이 주로 자영업자가 많은 거예요. 네. 자영업자들이 많고 고소득 전문직도 좀 있고 또 학생 또 아주 물론 이제 소득이 시원찮은 분들도 있고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자영업 부채가 많다는 얘기 많이 뉴스에서 예.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결부돼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그 절세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그 소득을 낮춰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마음속으로 1억을 벌지만 실제 증빙 자료는 낮춰온 게 관행이 돼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제는 자료 그대로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SR이라는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 고위험군을 15% 이내로 대출자 가운데 낮추라 하는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정부에서 강요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너무 빨리 높아지다 보니까 예. 지지난해가 이제 10%, 지난해가 8%였는데 이걸 6.5%로 낮추려다 보니까 이걸 틀어막기 시작하는데 타겟이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소득을 입증하기 좀 어렵다는 게 이분들의 특성이니까. 제가 언뜻 이야기에 그러면 예.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분들이 소득 신고를 똑바로 하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담을 그렇습니다. 져야 되는 앞으로는 이제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대출을 당장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 자영업자들 어려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계 자영업자들은 아까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빚을 얻어서 다시 빚을 빚 갚고. 갚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막히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진짜 문제를 드디어 예, 그러니까 한계 마주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1,500조의 가계부채 가운데 한 60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끼리 이제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려니까 금융권에서도 일부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미리 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요. 부고가 파국의 전주곡일까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죽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카슈크지죠. 그렇죠. 예. 이제 카시크지의 지금은 뭐 사망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만 사망 이후에 사우디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 제재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또
발끈했거든요. 엄포를 놨어요. 자꾸 우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더 큰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국제 금융계나 글로벌 증시에서는 73년에 오일 쇼크 같은 걸 상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주변 몇 나라와 같이 이제 증산을 안 하고 감산하면서 유가를 뛰게 만든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영향력이 그때 같지는 않아요.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거든요. 주변국하고 동맹해서 미국이 안 도와주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은 트럼프와 사위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가 경황돼 있어서 미국이 제재에 나설 경우가 오히려 문제인데요. 제재에 나설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선 SPIF라 그래서 사우디의 그 국부 펀드가 있는데 공공투자 펀드라는 게 있는데 250조 원이 자산이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나 헤지 펀드에 투자가 돼 있거든요. 이걸 동결해 버리면 사우디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런 이제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사우디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미국 컨설팅 회사들이 사실상 사우디를 운영하다시피 해요. 정유 외에는 석유 산업 외에는 별로 이제 경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다 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컨설팅 회사들이 철수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우디 나라 경영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투자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불참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기업인들이 그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급한 쪽은 사우디가 됐고요. 사우디는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지렛대는 지금으로 없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글로벌 증시를 이제 불안하게 할 요소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73년의 악몽을 꼭 떠올리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